경제 쪽 일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요? 하고 있어요. 경제 쪽 일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해서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그걸 직접 합니까? 진짜 전문가들 많은데 진짜 전문가들이 잘 발견되도록 하는 역할을 나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준경 교수가 참 좋은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발견해야 되는 사람, 읽어야 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읽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일이죠. 부동산의 금융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칼럼. 빚으로 올린 집값 독립된 중앙은행이 잡아라. 한번 읽어봅시다. 하준경 교수는 감정적인 단어를 안 쓰고 격하게 안 쓰면서도 교과서적으로 정말 포인트를 탁탁탁 잘 짚어요. 하준경, 빚으로 올린 집값 독립된 중앙은행이 잡아라. 중앙은행 독립성이 조금 약한 편인데요. 관치금융 문제를 이렇게 생기신 우리 하준경 선생 똑똑해요. 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뽑아보라고 하면 금융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융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죠. 옛날 얘기나 해봅시다. 부동산 문제와 금융 문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직결되었냐? 처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옛날에는 완벽한 관치금융이었어요. 민간에게 금융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고도성장기 살았을 때는 민간과 금융에는 벽이 있었어요. 금융이라는 것은 관만이 이용하는 겁니다. 관과 기업만 이용하는 것이지 민간이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IMF 그 즈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래에 이르러서 민간과 금융이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 내에. 옛날에는 민간 전체에 대해서 금융의 벽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아주 선택받은 소수 관과 연결된 정말 선택받은 소수만 금융을 끼고 자산을 차지했는데 민간 전체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래에 이르러서 완전히 민간과 금융이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순간 광풍이 생기게 된 거고 어마어마한 양극화는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한쪽은 월급이 많고 한쪽은 월급이 적어서 그걸 저축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과 금융이 전면적으로 결합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비밀이에요. 소득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극화는 소득의 차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공정론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공정이라는 가치를 말하게 되는 왜곡된 과잉 현상은 원초적으로 금융의 문제와 자산 불평등, 심화된 양극화로부터 기인하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가 공정적으로 세상 일을 하고 불공정하게 세상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하준경 선생 글로 가서 금융화, 부동산의 자산의 금융화, 뭉친 돈들이 밀물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오는 부동산의 금융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풀었던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금융 규제를 제대로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핀셋 규제를 고수했다.
핀셋 규제만 했다. 현 정부는 금융 규제를. 한쪽만 둑을 쌓고 다른 쪽은 놔두면 돈의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아따, 문장 죽이네요. 하준경 교수 국문학적 문장력이 늘었는데, 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는데도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현금은 금융규제가 약한 지역의 주택을 판 대금, 즉 다른 누군가에 빚을 수 있다. 즉 누군가의 전세대출금이나 신용대출금일 수도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집값 올리는 데 들어간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왔겠는가. 너무 심플하다. 너무 심플하다. 그렇죠. 이런 경제학적 결론을 내는 게 너무 심플합니다. 노동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집값 올라간 만큼에 대응하는 그 화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야, 정말 예? 어떤 논법이 너무너무 쉽죠.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아니고 이 많은 현금은 다 어디서 왔을까? 요 질문만 물음표를 딱 던지니까 모든 게 명백하죠. 국민 전체의 노동소득의 대폭 증가가 없었는데 집값은 이만큼 올랐어. 그럼 이 집값에 1:1 대응하는 현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 빌린 돈이라는 겁니다. 금융에서 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죠. 자, 이거 그 문장으로 좀 정리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 노동소득의 대폭 증가가 없었는데 자산 가격 대폭 상승이 일어났다면 그 가격 상승분에 대응하는 화폐는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금융에서 왔다는 말이다. 빌린 돈이란 말이다.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란 말이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경제학인데 너무 쉬워. 금융의 문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핀셋 규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효성은 약했다. 핀셋 규제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막 밀려오는데 그거를 핀셋으로 막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시각적 예를 든 것처럼 물이 밀려오는 파도를 방파제 부분 설치, 댐 부분, 강물의 댐을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강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추진한 핀셋 금융 규제는 물이 쭉 강물에 흘러가는데 댐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댐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황당한 얘기다. 유체의 흐름을 댐 부분 설치로 막겠다는 황당한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하준경 교수 얘기는. 핀셋 규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효성은 약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더 높아졌다. 소득보다 빚이 빨리 느는 상황에서 소득이 집값을 따라가기란 애초에 무리였다. 동의합니다.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높다라는 말이나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높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얘기예요. 다시 중간에 또 정리해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는 말은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높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다. 자산 가치 증가 속도죠. 그러므로 증가한 자산 가치가 자산 가격이라고
증가한 자산 가격은 증가한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소득보다 빚이 빨리 느는 상황에서 소득의 집값을 따라가기란 애초에 무리였다. 비현실적 수준의 집값 상승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월세 비용을 올려 빚을 더 내도록 떠밀었다. 그러니까 자산 구매에 쓰지 않는 부채의 증가도 병행되었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더 어렵나? 자산 가격이 비이성적 너무나 심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자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부채 증가도 이렇게 되죠. 즉 부채를 땡겨서 나중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을 순수한 주름살 부채도 증가했다는 말이다. 하나하나 인과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있잖아. 전 월세 비용을 올려 빚을 더 내도록 떠밀었다. 정부를 믿고 박탈감을 견뎌왔던 사람들도 은행에 달려가 영끌하며,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내서 투자하는 거죠. 영끌하며 금융화의 촉수를 느낄 때는 이를 악물기 마련이다. 금융화는 정말 명언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임계치를 넘으면 약탈수단으로 돌변한다. 금융화는 임계치를 넘으면 약탈수단으로 돌변한다. 지금 이 나라 정치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가고 진정한 지식인이고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금융화는 임계치를 넘으면 약탈수단으로 돌변한다. 예로부터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썼던 수단이 빚이다. 그래서 빚을 차입자의 소득, 특히 미래소득과 연계시켜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화의 부작용을 막는 관건이다. 그러면 금융규제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의 경제생활 기준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소득 기준으로. 이 얘기만 따르면 그죠? 빚 내는 사람의 소득 흐름, 미래에 이 사람이 돈을 벌 것인가 안 벌 것인가. 부자는 부채를 늘린 거고 서민은 채무만 따는 건가요? 빙고! 비엔리양님,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아시는 분한테는 느낌이 오는 문장일 겁니다. 부자는 부채를 늘린 거고 서민은 채무만 떠안게 된 거다. 아주 깔끔하게. 자, 근데 이제 중앙은행의 문제를 슬슬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이 작업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처음 도입되자 당시 금융감독원 실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가지고 왔냐. DTI가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조절이죠. LTV는 자산 대비 담보 물건의 가치,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의 조정이고 DTI는 소득 대비인 거죠. 총부채 상환 비율. 연봉이 너 얼만데 그 연봉 기준으로 얼마까지 대출된다. 그래서 정말 웃기죠. 이게 처음 도입되자 금융감독원 실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가지고 왔느냐. 이후 이명박 정부도 DTI만큼은 지키려 노력했다. 2012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DTI 규제를 풀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집 기둥을 뽑아 불을 뗄 수는 없다며 버텼다. 그러나 어느 나라 정부든 빚을 소득에 연계시키는 장치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의 결정이라는 것이
완벽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건강한 금융제도인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자산 대비보다 낫다 뿐이지 소득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로 확대경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확대경 효과가 있습니다. 확대돼요. 소득의 차이가 요만큼 있었는데 자산의 차이가 요 비율 그대로 이렇게 대출 유리함, 금융 접근권의 크기에 따라서 자산의 차이 나잖아요.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정부든 빚을 소득에 연계시키는 장치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DTI 기준이 끝까지 유지되긴 쉽지 않다. 금융화 또는 빚 주도 성장은 거대한 도박판을 키워 당장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세수도 늘릴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면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재정 지출보다 민간 금융을 통한 경기 부양이 즐겨 활용되던 시기엔 여러 나라가 금융화를 장려했다. 이거 문장이 어려운데 두세 번 읽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 지금 계속 금융 얘기를 하준경 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경기 부양은 국가 부채와 국가 재정 지출의 증가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 민간 부채의 증가로 경기 부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경기 부양이란 나라에 돈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 넘쳐나는 돈의 출처를 국가 부채로 할 것이냐 민간 부채로 할 것이냐. 여러분 중에 일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전한 노동에 의해서 경제가 일어나고 이런 황당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 부양이란 오로지 화폐와 결합된 거예요. 경제가 잘 살아나서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경기 부양 이꼬르 나라 안에 돈의 증가예요. 같은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고금리로 올리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 결론 다 죽습니다. 그러니 민간 부채가 증가해 안 증가해? 가뭄이 왔을 때 민간 부채가 엄청 증가하겠죠. 민간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경기 부양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경기 부양이란 민간 부채 증가에 의한 경기 부양을 말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부채의 증가가 아니고 절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부채의 증가가 발생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채는 여기서 매우 기묘한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바로 그거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경기를 살리자고 뭔가를 했더니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더라. 신자유주의적 경기 부양이란 주어가 되게 어렵지만 수로는 되게 쉽습니다. 경기를 살리자고 뭔가를 졸라게 열심히 했더니 경기는 살아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 그러면 경기 부양은 경기 부양대로 하면서 이 문제를 막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100사람에게 물으면 100사람이 다 하나의 대답을 내놓게 되죠. 100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기 부양은 부양대로 하면서 양극화가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민간 부채가 아니고 민간 자리에 국가 또는 정부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경기 부양을 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막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이란 부채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비밀입니다. 경기 부양 이꼬르 통화량의 증가이고 부채 그것은 늘어난 통화량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란 경기 부양을 말해요. 동의어예요.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부채의 증가가 경기 부양입니다.
그게 통화량의 증가거든요. 경기의 부양이란 통화량의 증가를 말한다. 거기서 증가된 통화는 부채이다. 그러므로 경기 부양은 부채의 증가이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한 갈래로 쭉 이어져 오던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뉘는 건 단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누구의 부채의 증가인가? 그거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진보적 경기 부양과 보수적 경기 부양이 갈리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경기 부양과 부자를 위한 경기 부양. 민간 부채의 증가에 의해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느냐? 국가 부채의 증가에 의해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느냐? 그러다가 이 신자유주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반전됐다고 합니다. 하준경 교수는. 언제부터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자유주의가 괴멸되었다. 붕괴됐다. 코로나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화의 폐해가 극적으로 드러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반전됐다. 일부 반전됐다. 신자유주의는 두 번에 걸쳐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는 2008년에 반쯤 죽었고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죽었다. 신자유주의의 종식 선언 제가 했습니다. 작년 3, 4월 달부터. 글로벌한 규모에서 볼 적에 2008년에 반 죽었고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고 버티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죽었다. 푸른 고사리님이 다른 나라들은 보편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요. 하여간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겠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면 다 드러나요. 다 자산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앙은행의 자산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말은 담보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담보 쥐고 있는 게, 채권 쥐고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담보 물량이 엄청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담보를 잡고 돈을 정부에 불려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가가 빚을 졌다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문장으로 퉁치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은 사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의 증대, 중앙은행의 담보의 증대, 중앙은행의 여신의 증대, 그 여신의 방향은 정부의 부채의 증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대, 이 코스 전체는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정부 원쿠션 찌르고 민간에 돈을 공급했다. 이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증발한 겁니다. 발권량의 증대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량을 중앙은행이 증발해서 정부 원쿠션 찌르고 국가 경제에 돈을 공급했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다 한 건데 우리나라만 안 해요. 결론.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2008년 얘기죠, 이게. 부동산 금융화의 폐해가 극적으로 드러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반전됐다. 미국과 영국은 위기를 겪고 나서 소득과 대출 한도 사이의 비율을 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중앙은행에 맡겼다. 이게 하준경 교수가 이 칼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빼앗아왔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의 문제니까 부동산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고 돈의 문제이니까 그 돈의 문제의 결정을
중앙은행에 맡겼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완벽히 돈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다 맡기지 않고 정치권이 자꾸 만지작 하고 있다. 이게 하준경 교수의 결론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금융 문제다. 돈의 문제다. 그러므로 돈의 문제는 중앙은행한테 맡겨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중앙은행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 금융 문제와 관계가 없는 문제, 부동산 문제 자체로 보고 정치권이 만지작 그러니까 일이 꼬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자제한 겁니다. 미국, 영국은 잘 보세요. 미국과 영국은 위기를 겪고 나서 소득과 대출 한도 사이의 비율을 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중앙은행에 맡겼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걸 하라는 거고요. 이것은 율리시스가 돛대에 스스로를 묶고 세이렌의 마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가 또라이 짓 할지 모르고 마녀의 이 울리는 파도, 해풍 이 유혹 소리에 내가 헷가닥 할지 모르니 자기가 헷가닥 할지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 자기를 스스로 돛대에 묶어버리는 것처럼 미국, 영국 정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열쇠를 자기 손에서 빼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눈앞의 선거보다는 긴 흐름을 보며 판단할 것이고, 그렇죠.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많은 돈을 풀어야 하므로 스스로 위기 예방을 제대로 할 유인을 갖는다. 이제 관료가 과거처럼 금융화의 힘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이해와 정치권의 요구가 더 세졌다. 게다가 뿌리 깊은 재정 보수주의도 금융화를 강화시킨다. 금융화란 애초에 돈이 한쪽에 뭉쳐서 발생하는 것인데 정부가 빚내기를 꺼릴수록 가계가 빚을 떠안게 된다. 통계를 보면 정부 빚 이자 부담과 가계 빚 이자 부담은 대체 관계를 갖는다. 기하학적이라는 거죠. 이쪽이 늘면 이쪽이 줄고 이쪽이 늘면 반대로 바이스 버사. 최근 여당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선거 이후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입니다.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미래소득을 제대로 평가하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소득 대비 부채 부담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은 소탐대실로 가는 지름길이다. 금융화를 제어할 핵심 수단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이기려면 관치금융시대의 제도를 재검토해 여러 선진국처럼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준경 교수의 결론입니다. 금융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또 정부는 재정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국채를 잘 활용해서 가계부채 악화 문제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생산적인 부문에 돈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도 금융화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공적 금융을 이용해 이연해 주거나 지분으로 납부해 나중에 정산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무시무시한 글이에요. 세상의 이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좀 국한시키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문장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교과서적 엄정성으로 말한 겁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관계를 교과서적 엄정함을 갖춰서 분명하게 말한 것에 이 칼럼에 진짜 의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은행, LTV 비율, DTI 비율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덕분에 금융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금융과 정치의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시대적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